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아시아문화 전당을 국가기관으로 두는 법률안에 발목을 잡고 나서 지역 현안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계속된 인사잡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비판 성명을 내고 인사혁신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범죄가 많은 지역의 환경을 새롭게 단정해서 범죄를 줄여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비슷한 취지로 도입한 치안 올레길은 전시 행정이 돼 있습니다. 섬진강 하류 일원의 제첩 채취 어민들이 섬진강을 가로지르는 교량공사 때문에 올해 채취량이 크게 감소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소속기관으로 두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 법안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지도부가 발목을 잡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으로 꼬인 정국 때문에 문화전당 개관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결론을 내리기까지 15달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지역민들이 바라던 대로 문화전당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는 전당의 운영 주체를 국가로 규정한 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개정안을 처리하지 말라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발의한 경제활성화 법안이 여야 대체로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에 유리한 법안만을 처리해 줄 수는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부와 여야 상임위원들이 합의한 법안이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략적인 꼼수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을 광주 관련 법안이라고 운운하면 편협한 인식을 드러낸 새누리당 지도부의 국가관과 지역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지역 문화계도 국정에 책임이 있는 여당 지도부가 지역의 미래가 걸린 법안을 정치적 흥정의 인질로 삼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편협된 시각과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당 준비와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전당 공식 개관까지는 10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운영 조직은 아직도 꾸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회 교문위는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문화전당의 성패가 여야 대치 정국의 볼모로 잡힌 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광주시가 수술대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수술이 잘 돼서 재기능을 할지 주목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42만 명이 이용하는 광주 시내버스. 운송 적자를 시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 해마다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금은 준공영제 원년에 비해 2.3배나 증가했습니다. 연간 300억이 넘는 무료 환승에다 인건비와 연료비 부담 증가로 지원금이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88%를 차지하는 인건비와 연료비가 우리 시에서 원가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인 때문에 재정지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재정지원금 증가폭이 너무 가파라서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검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인건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유류대회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다음 달부터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가세한 준공영제 전담팀이 운영될 예정인데 최근 이슈가 된 버스업체의 수십억대 착복 의혹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가 좀 과다 지급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수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버스업체에 대한 광주시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윤장현 시장 취임 이후 인사잡음이 있었는데 또다시 산하기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측근 개입 의혹을 접하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노조는 민선 6기 인사혁신 방안을 원칙대로 시행하라며 인사의 투명성 보장과 시장 측근의 인사 개입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조호섭 의원은 정례회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지난달 광주 트라우마 센터를 위탁 운영하겠다고 발표하고 전 직원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어긋나고 윤장현 시장의 시정 철학에도 맞지 않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아시아의 치유 허브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인지 지금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지날 때면 가끔 움찔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도 자주 발생하는데 법무부가 환경을 바꿔서 범죄를 예방하는 이른바 셉테드 사업을 광주에서도 시작했습니다. 집중 취재, 먼저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의 강력범죄 10건 중 4건이 집중된 달동네 달매마을. 범죄의 온상인 공가와 폐가도 몰려 있습니다. 공폐가가 우리 월산동에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그곳을 지나갈 때는 두렵습니다. 그 속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고. 지나다니기도 꺼려졌던 동네가 앞으로 확 바뀝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위기상황에서 누를 수 있는 비상벨이 달렸습니다. 을씨년스러웠던 골목은 알록달록하게 새 단장을 했고 길 잃기 쉬웠던 골목길에는 방향 표지판이 붙었습니다. 이런 공폐가는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나 범인들의 은신 장소로 주로 사용돼 왔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출입 제한 구역이라는 표시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습니다. 범죄를 막아줄 보안등과 CCTV도 확충됐습니다.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광주에서 1호로 이런 거 셉테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 하러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월산동에. 우범 지역의 환경을 새로 갖고 범죄를 막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이른바 셉테드 사업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기법으로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꾸미는 겁니다. 그 선진국에서 이미 조사된 바에 따르면은 이 슬럼화된 지역에서 오히려 더 범죄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 범죄율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슬럼화된 지역을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함으로써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가 전국 2등인 광주. 그중에서도 우범지대로 꼽혀온 마을에서 셉테드가 범죄 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그런데 이 셉테드가 광주에서 시도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3년 전에 광주경찰청이 만든 치안 올레길 역시 비슷한 시도였는데요.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김인정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광주에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셉테드가 시도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 경찰은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벽화를 그리고 CCTV를 늘리겠다며 치안 올레길 94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셉테드가 시도되는 이 달매마을도 치안 올레길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치안 올레길만으로는 효과가 없었던 걸까? 알아봤더니 치안 올레길은 이미 폐기된 정책이었습니다. 처음에 막 홍보하고 막 그러다가 인근을 그냥 가신 뒤로는 외양물이 된 것 같아요. 올해는 올레길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해본 적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치안 올레길 몇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벽화에 그려진 경찰 마크는 칠이 다 벗겨졌고 다른 벽화들도 지저분하게 방치돼 있습니다. 치안 올레길을 지나는 주민조차 여기가 올레길이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치안 올레길이 혹시 뭔 줄 아세요? 광주 최초의 셉테드라고 볼 수 있는 치안 올레길은 수장이 바뀌자마자 완전히 사라져버린 전시행정의 대표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셉테드는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가 필수라고 지적합니다. 이벤트성으로 장기적인 운영 예산 없이 셉테드의 가장 표면적인 정책만 따라하고 있습니다. 사실 벽화 그리기 사업 같은 것이 가장 그런 대표적인 예이고요. 실패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한 동네의 범죄를 예방하고 살기 좋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셉테드. 그러나 일회성에 그치다 보니 치안 올레길의 경우 광주 전역에서 운영됐지만 잘 운영됐다는 첫 1년 동안에도 광주의 5대 범죄는 1%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총인시설 입찰 비리와 관련해 담합업체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일부는 대림산업과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과 현대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를 지난 8월에 이어 한 번 더 연기하고 변론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들이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해와 검토를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회사들은 지난해 광주시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통보하자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처분을 늦추거나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건설 현장의 재해율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말까지 호남 지역의 건설 현장의 재해율은 0.66%로 지난해 같은 기간 0.81%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재해율 하락은 피해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력업체의 일감을 주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던 기아차에 대해 화물연대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는 기아자동차가 공장 안 산재 사고 책임을 물어 협력업체에 일감을 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해당 직원 40여 명이 3주 동안 일을 못해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을 배상하라며 그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는 해당 협력업체와 직접적으로 계약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의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지사가 역대 전남지사들을 초청해 현안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덕담과 정책 제안이 이어졌는데 자신의 역점 사업이 민선 6기 들어 줄줄이 좌초된 박준영 전 지사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양현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역대 전남지사들이 전남도청을 찾았습니다. 선배님들의 높은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18대 전남지사였던 고건 전 총리부터 전임 박준영 지사까지 10명의 전임 지사들. 시작은 릴레이 덕담이었습니다. 행정 여건이 대단히 어려운데 이런 여건을 극복하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과 숲에 역점을 두는 행정을 하겠다 들었어요. 역대 전남지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나주혁신도시를 가시적인 전남발전의 원동력으로 꼽고 신속한 정주여건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드는 시작이 바로 이거 아닌가 싶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또 전남의 고대 역사문화 자원 발굴, 섬과 숲 가꾸기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낙연 지사 옆에 앉았던 박준영 전 지사는 이 지사와 귀옛말을 나누고 두어 차례 설명을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6기에서 사실상 포기한 F1 문제가 거론되자 박준영 전 지사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좀 깊이 심사숙고하셔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부탁드립니다. 발언 순서가 된 박 전 지사는 보고 내용을 꼼꼼히 지적하며 입을 뗐습니다. 근데 우리 도의 지방세만은 아마 7천 얼마 겁니다. 선배님들이 보실 때 아이고 도세가 이렇게 많냐 그렇게 하니까 봐서 제가 민선 6기 역점 사업인 섬 가꾸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가고 싶은 섬을 아까 금호도 청산도 예를 들으셨는데 거기에 사실 지역에 떨어지는 돈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왜?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11명의 전현직 전남지사 사이에 훈훈함과 미묘한 긴장감. 전남 인구가 400만이던 시절의 전남지사도 40년이 흘러 193만 명이 되어버린 현재의 전남지사도 바라는 건 딱 한 가지, 잘 사는 전남이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박지원 의원이 광주에 내려와 대권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 당이 초토화된다며 문재인 의원을 겨냥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대표는 경험과 경륜 통합과 협상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번 주에 전당대회 룰이 마무리되면 다음 주에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문화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와 조선대학교가 마련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문화정책이 일상 속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광주도 시민의 문화 행복을 위한 문화진흥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화중심 도시 조성이 진행되고 있고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특색 있는 지역문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섬진강 하류 일원의 제첩 채취 어민들이 올해 채취량이 크게 감소했다며 울상입니다. 국도 2호선 공사 구간 내 섬진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공사 영향으로 보여서 어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진월면 섬진강 하류유역입니다. 올해 제첩 채취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이 일대 어민들이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채취한 제첩은 5천여 킬로그램 수준. 평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어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섬진강 고염분화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올해 갑자기 채취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는 또 다른 심각한 원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도 2호선 진상하동간 도로건설공사 109 공사 구간 내 섬진강을 가로지르는 840m 길이 교량공사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어민들은 8개 교각 아래 집안이 깎이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설되는 개당 3톤짜리 새우굴 방지 블럭 2천여 개가 제첩의 서식 환경에 심각한 위해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방지 블럭이 또 거기 이제 또 떠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떠내려간다면 우리 양식장에 그놈이 흩어진다면 양식장 폐쇄를 시켜야 되는 그런 정도 상황이 놓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기고 있는 못하게. 시행사 측은 새우굴 방지 블럭은 일반화된 교량건설 공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교량건설로 섬진강 제첩 서식에 어느 정도 직간접적 영향을 줄지 전남대 의뢰의 용역을 실시했고 현재 적절한 보상을 위한 검토 단계라는 겁니다. 영역 결과가 지금 그 보상 주체인 도로공사로 제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보상 비용까지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저희들한테는 온 적은 없고요. 국가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SOC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도 필요하지만 환경 파괴 속에서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섬진강 제첩의 자원량을 지킬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국세청이 어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15곳이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불교 극락조계종 A사찰 등 광주 지역 2곳과 여수 B사찰 등 전남 지역의 12곳의 단체가 100억 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광주 전남 단체 가운데 지역별로는 여수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80%가 종교단체였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시와 시교육청에 내년도 본 예산 등을 의결하는 한편 28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45일간 진행된 제234회 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이번 정례회에서 광주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523건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개선토록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매년 연말연시에 녹차밭을 수놓는 보성 비축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보성군은 오늘 오후 5시 30분 점등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 1일까지 보성 녹차밭에서 비축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축제는 200만 개의 LED 전구를 활용한 은하수 터널과 부채꼴 모양의 대형 트리 등이 선보이고 주말에는 풍등 날리기와 불깡통 돌리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공립특수학교인 선호학교에 배드민턴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체육을 통해 성취감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허물겠다는 각오입니다. 힘찬 스매싱과 가벼운 발놀림, 자신감 넘치는 눈빛까지 마치 선수와도 같은 민첩한 모습이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호학교 학생들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이제 몸이 이제 딱딱하게 굳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장애 극복을 위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작한 운동. 가장 큰 성과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운동을 통해 얻은 자신감은 다른 분야까지 이어지면서 수업 시간에도 더 의욕적으로 참여합니다. 배드민턴 마음이 더 커졌다. 배드민턴 선수가 됐다. 메달 따고 가지고 왔을 때 더 꿈을 때마침 학교에서도 배드민턴부를 창단해 이들의 꿈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체육으로서 이제 한계를 극복하고 마음적으로도 이런 성취감을 느낌으로써 장애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열정에 비해서는 운동 환경이 열악합니다. 무엇보다 상주하는 전문 코치가 없어 재능 있는 학생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쉽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허물겠다는 학생과 학교는 힘찬 희망의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내년 시즌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LG와 맞붙게 됩니다. 프로야구 최초로 10개 구단 체제로 운영되는 2015 프로야구는 3월 28일 토요일 개막합니다. 2013 시즌 순위를 기준으로 기아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LG와 2연전을 치릅니다. 각 팀은 홈과 원정 8경기씩 팀 간 16차전을 치르게 되고 총 경기 수는 720경기입니다. 차일묵 선수가 원 소속 구단 기아 타이거즈와 자유계약 선수 계약을 마쳤습니다. 차일묵은 기아와 계약 기간 2년, 총 4억 5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기아는 계약 완료까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경험 많은 포수가 잔류해 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아는 한국야구위원회에 외국인 투수 저스틴 토마스의 자유계약 선수 공시를 신청하고 대체 외국인 투수를 물색 중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광주 월곡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텃밭에서 재배한 친환경 배추로 김치를 담가 기초수급자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올해 광주에서는 64개 학교가 유휴지 텃밭이나 상자 텃밭을 활용해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했고 광주시 교육청과 농업기술센터가 예산과 재배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 수강생들이 무등산 생태 탐방과 역사문화 유적 답사 등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환경대학 38기와 39기로서 석 달 남짓의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친 이들 졸업생들은 무등산 환경 지킴이와 무등산 무돌길 해설사 등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밤사이 복사냉각 현상이 더해지면서 오늘 아침도 영하권 추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이 영하 5도, 낮에는 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낮부터 차차 흐려져 밤에는 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 기온이 낮은 산간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 궁금하시죠? 내일 아침에 비가 그친 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춥겠고요. 휴일에는 오전부터 눈이 와서 월요일 오전에 눈이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대체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면 어제 같은 시각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은데요. 광주 영하 5도를 비롯해서 장석 영하 9도, 담양 영하 7도, 구례는 영하 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광주 5도, 화순 4도, 순천 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는 오후 한때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사이 눈비가 그치고 나면 다음 주에는 별다른 눈비 예보 없이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